안녕하세요. 치과도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가면 그냥 이빨 좀 떼우는 건데 하면서 치아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전혀 말씀을 안 하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늘은 제가 치과 치료 전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전신질환과 그 다음에 내 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꽤 많이 알고 계셔서 치과에서 처음 방문하는 이제 기록 문진표에 알려주시는 분들도 꽤 있기는 한데, 그래도 문진표에 없지만 꽤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호흡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주로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그 다음에 심장 스텐트 시술 여부,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예전에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이 발생한 적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폐 질환 관련해서는 COPD, 천식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머리 쪽에서 혈관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 이력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이런 질환은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질환을 모르고 치과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은 치료는 고사하고 치료 전에 마취 주사를 맞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심장 부작용이 발생해서 급히 응급실을 가셔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은 반드시 치과 치료 전에 꼭 알려주셔야 하고, 혹시 매일 복용하는 약 중에 치과 치료 전에 멈출 약이 있다고 하면은 그 약을 처방한 의사나 병원에 꼭 문의를 해가지고 약을 언제부터 멈추고 언제부터 다시 복용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참고로 여성분들 중에 기립성 저혈압이 좀 심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치과 치료하고 나서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날 때 바로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알려줘야 하는 거는 1형, 2형 당뇨병, 간질환, 신장질환, 갑상선 질환 같이 신체 주요 장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치과실에서 사용하는 약제랑 관련해가지고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알려줘야 하는 질환은 감염성 질환 유무인데요. 간염이라든지 폐렴, HIV를 비롯한 각종 바이러스성 질환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긴 하는데, 치과 치료가 대부분 침습적인 치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흡기를 통한 감염 질환이든 혈액이나 타액을 통한 감염 질환이든 모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으면은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협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알려줘야 하는 질환은 임신 여부와 그 다음에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하는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임신 시에는 이제 치과에서 촬영하는 방사선 사진부터도 좀 조심을 해야 해서 반드시 처음부터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골다공증 치료제 여부는 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고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혹시 이거를 간과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시지 않으면은 난치성 턱뼈 질환의 하나인 물온제이라고 있어요. 물온제이가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이거를 꼭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물온제이는 턱뼈에 심각한 골수염이 생겨가지고 계속 점점 턱뼈가 넓게 썩어 들어가는 무서운 병이에요. 치료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치료가 쉽지 않고,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정말 심각하게 뼈가 많이 소실되기 때문에 향후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거를 알고 계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한데, 그래도 종종 환자분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치료를 했다가 물온제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그런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흔히 골다공증 치료제는 여성분들만 복용을 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 유방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자분들 중에도 전립선 암 치료 후에 복용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암 치료 병력이 있는 분들도 반드시 치과에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외에도 매일매일 혹은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제가 있다면은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평소에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수면제를 주기적으로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정신과 약을 드신다든지, 생리 주기 조절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피임약을 계속 드신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아서 계속 드시고 계신 경우에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약물 알러지예요. 주로 이제 항생제 중에서 세파 계열 항생제, 소염 진통제 중에서 이부프로펜 계열 이제 진통제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가 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거를 잘 모르고 약물 복용을 하게 되면은 집에 가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설사를 심하게 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알러지가 이제 되게 심하게 되면은 아나필락시스라고 해가지고
급성으로 이제 전신적인 반응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심각한 반응은 잘 안 생기고 원래 생기는 분은 자기가 예전에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과민한 체질이라서 개인 알러지 이력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치과에 가시게 되면은 반드시 그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간혹 마취 주사하고 관련해가지고 마취 알러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리도카인 주사를 맞았는데 뭐 발적이 일어나고 그랬던 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실 제가 보니까 마취 주사 바늘에 의한 그런 물리적 자극 때문에 이제 두드러기가 올라오거나 리도카인 마취제가 혈관을 타고 주변 조직으로 퍼져서 이제 그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거를 이제 리도카인 알러지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리도카인 알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대학병원에 좀 미리 좀 가셔가지고 진짜 이게 리도카인 알러지가 맞는지 좀 검사를 해보시고 정확하게 알고 알려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평소에 좀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코로 숨을 잘 못 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치과 치료 중에 굉장히 좀 중요해요. 왜냐면 치과 치료할 때 입안에 물이 계속 고여가지고 입으로 숨을 쉬지 못하고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 일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가 완전히 꽉 막혀 있어가지고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되는 경우에는 치과 치료가 완전히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치료 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8번째는 평소에 이제 턱이 좀 약해가지고 턱을 오래 하고 이렇게 벌리고 있을 때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치과 치료를 하다가 입을 벌리고 있어가지고 턱이 막 무리가 생기게 되면은 갑자기 확 다물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신경을 크게 다칠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치과 치료하고 나서 집에 가서 턱이 계속 안 벌어지고 이제 식사 드실 때도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턱이 좀 약한 분들도 치료 전에 반드시 좀 이 내용을 알려주시면은 훨씬 더 편리하게 치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좀 주소가 없이 정리가 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 내용들은 치과에서 알려주지 않으면은 여러분께서 생각보다 큰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내용들이라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치과 치료 받으러 가실 때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